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새언니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새언니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두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 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 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 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두 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웅둔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